안녕하세요. 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2025년 5월 두 번째 주네요. 이번 주 AI 업계에서는 정말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빠르게 변하는 AI 분야, 그 핵심적인 소식들 속 의미를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일부 주간 주요 뉴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픈 AI의 수석과학자죠. 자쿠 파초키. 이분이 AI 모델이 이제 단순 조수를 넘어서 뭐랄까 독자적인 연구 수행 능력을 갖게 될 거라고 전망했어요. 지금은 물론 계속 지도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AI가 스스로 복잡한 과학 문제나 수학, 코딩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율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나 하드웨어 부품 설계 같은 분야에서요. 와, 진짜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AI가 단순 도구가 아니라 거의 연구 동료가 될 수 있다. 이런 비전인 거죠. 여기서 사실 좀 흥미로운 점은 AI의 사고방식에 대한 언급이에요. 인간 뇌와는 다르지만 그 사전 훈련이랑 강화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력, 그러니까 일종의 추론 능력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전 문제 때문에 최첨단 모델을 막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데는 좀 신중한 입장이더라고요. 안전 문제 때문에요? 네. 그래서 곧 공개될 오픈웨이트 모델이라고 있는데 이게 기존 오픈 모델보다는 뛰어나겠지만 뭐랄까 최신 기술은 아닐 거다 이렇게 시사했습니다. 기술 발전이랑 안전 사이에서 계속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기술 최전선에서는 역시 그런 고민이 깊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하사비스입니다. 케임브리지 학생들에게 조언을 했다는데 AI 시대에는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고 변화가 유일한 상수일 거다. 이렇게 강조했답니다. AI, VR, AR, 양자 컴퓨팅 이런 게 유망 분야로 떠오르면서 엄청난 변화와 기회가 같이 올 거라는 거죠. 맞아요. 하사비스는 특히 유행을 좇기보다는 계산 이론이나 정보 이론 같은 근본적인 기초 지식,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동시에 자기가 정말 열정을 가진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하고 실험 정신, 이걸 결합해야 한다고 말하고요. 특히 AI랑 스템 분야가 만나는 지점, 거기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크니까 여러 분야에 걸친 지식, 그리고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 이게 중요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도 핵심 기초는 놓치지 말아라.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핵심은 그거예요. 오픈 AI가 그리는 미래 AI 연구자, 또 하사비스가 강조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학습 능력,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게 앞으로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근데요, 이런 AI 발전이 현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AI 채점 논란입니다. 일부 교사들은 효율성 때문에 AI 채점을 도입하거나 심지어 학생들에게 AI 사용을 권장하기도 한다는데 조지아 대학 연구를 보니까 그 결과가 좀 충격적이에요. 믹스트라일 같은 LLM 있잖아요. 이게 자체 채점 기준을 만들었을 때 정확도가 33.5%, 인간이 기준을 줘도 50%를 겨우 넘었다고요.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키워드가 있나 없나 이런 걸로 이해도를 판단하는 등 약간 지름길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AI 채점의 낮은 정확도 그리고 환각 현상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학생들이 이걸 보면서 내 노력이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메시지, 이것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AI를 교육에 통합할 때는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시사합니다. 기술 도입의 편의성 이전에 교육적 가치랑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거죠. 교육에서의 신뢰성 문제군요. 이런 신뢰와 데이터 보안 문제는 기업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인데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원들한테 딥시크 앱 사용을 금지했다는 소식이에요. 데이터 보안 그리고 중국 정부 선전 우려 때문이라는데요. 브래드 스미스 사장이 직접 지적했습니다. 딥시크 앱을 쓰면 데이터가 중국에 저장되고 중국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딥시크 앱 사용은 금지했지만 딥시크의 오픈소스 모델 자체는 자사의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앱이랑 모델은 다른 거군요. 그렇죠. 모델 자체는 오픈소스니까 사용자가 자기 서버에 설치하면 데이터가 중국으로 전송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요. 하지만 모델
자체에 내재된 편향성이라던가 아니면 유해 콘텐츠 생성 가능성 이런 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의 모델을 올리기 전에 유해성 제거 작업을 했다고 밝히긴 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AI 기술 활용에 있어서 데이터 주권, 보안, 그리고 이런 잠재적 위험 관리,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복잡하네요. 마지막 소식은 좀 더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5번째 소식인데요. 스포티파이의 AI DJ 기능이 업데이트되어서 이제 사용자가 영어 음성 명령으로 듣고 싶은 음악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뭐 특정 아티스트, 장르, 분위기뿐만 아니라 영화 주인공이 된 듯한 사운드 트랙 틀어줘. 뭐 이런 재미있는 요청도 가능하다네요. 아, 이거 재밌겠는데요. 이게 AI와의 상호작용을 점점 더 대화형으로 만들고 또 개인화하려는 추세를 반영하는 거죠. 사용자의 그냥 청취 습관 기반으로 추천하는 걸 넘어서 이제 능동적으로 원하는 음악을 탐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말로요. 다만 뭐 현재로서는 영어만 되고 또 음성 명령이 유일한 제어 수단이라서 조용히 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사용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점은 개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도 일상적인 경험 속으로 AI가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AI의 연구 잠재력이라는 좀 거대한 비전부터 시작해서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과 논란, 또 기업의 정책 결정, 그리고 스포티파이 같은 일상 속 기능 업데이트까지 정말 폭넓은 소식들을 다뤄봤습니다. 네, 가능성과 과제가 정말 공존하는 AI의 현재를 좀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이번 주 주목할 만한 AI 오픈소스 코드와 논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모든 기술 발전 속에서 여러분은 AI를 단순히 편리한 도구로만 활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사회와 지식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동반자로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Better AI newsletter,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이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흥미로운 AI 오픈소스 코드랑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특히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는 방식? 뭐랄까, 스스로 한계를 넘어서려는 그런 시도들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논문인데요. 요즘 뭐 GPT-4o 같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까지 한 번에 이해하고 생성하는 이런 멀티모달 모델이 완전 대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정보를 이해하는 모델하고 생성하는 모델하고는 좀 기술적으로 뿌리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자동 회귀 기반이니 확산 모델이니. 맞아요. 구조 자체가 달라서 이걸 하나로 합치는 게 상당히 큰 과제죠. 네. 그래서 이 논문 Unified Multimodal Understanding and Generation Models, Advanc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이게 바로 그런 통합 연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현재 상황을 싹 정리해주는 뭐랄까 종합보고서 같은 거예요. 아, 지도 같은 거군요. 네, 크게 보면 확산 기반, 자동 회귀 기반, 그리고 이 둘을 좀 섞은 하이브리드 방식 이렇게 나눠서 분석하고 있어요. 앞으로 연구 방향 잡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관련 데이터셋이나 벤치마크 정보, 심지어 GitHub 래퍼 정보까지 다 제공하더라고요. AIDC 밑에 있는 거예요. 평가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평가가 중요하죠. 기존에 쓰던 보상 모델, RM이라고 하죠. 이게 좀 단순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생각의 사슬, Chain of Thought, COT 개념을 써서 개선하라는 시도가 나왔네요. Unified Reward Think라는 모델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보상 모델은 뭐랄까 그냥 최종 답만 보거나 아주 얇은 추론 과정만 슬쩍 보고 점수를 매겼거든요. 아, 결과만 맞으면 오케이 이런 식이었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델이 좀 이산한 과정을 거쳐서 우연히 답을 맞춰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건데 네.
이 Unified Multimodal Chain of Thought Reward Model Through Reinforcement Fine-Tuning 논문은 그래서 평가의 깊이를 더하자는 거예요. 최종 답뿐만 아니라 그 답에 도달하기까지의 단계별 추론 과정, 즉 COT를 보상 모델이 직접 보고 평가하도록 만들자는 거죠. 오, 과정까지 본다. 네, 강화 학습을 통해서 모델이 스스로 더 복잡하고 신뢰성 있는 그런 추론 과정을 배우도록 유도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GPT-4.5의 추론 과정을 좀 따라하게 하거나 GRPO 같은 최신 강화 학습 기법을 써서 더 똑똑한 평가자를 만들려는 거죠. 평가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그럼 COT까지 평가하면 이제 정말 뛰어난 범용 AI, 뭐랄까 인간 수준 AI에 가까워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논문, On Path to Multimodal Generalist, General Level and General Bench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여러 작업에서 점수 높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바로 시너지라는 개념이에요. 시너지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텍스트 이해 잘하고 이미지 생성 잘하고 이걸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데이터, 즉 멀티모달리티에 걸쳐서 이해와 생성 능력이 얼마나 조화롭게 또 일관성 있게 발휘됐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각 능력치의 합이 아니라 얘네들이 합쳐졌을 때 나오는 그 시너지를 측정하자는 거죠. 아하,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제너럴 레벨이라는 5단계짜리 모델 성능 및 일반성 평가 척도하고 제너럴 벤치라는 무려 700개 이상의 작업으로 구성된 엄청난 규모의 벤치마크를 제안하고 있어요. 700개요? 와, 네, 이걸 통해서 진짜 멀티모델 제너럴리스트,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AGI, 인공일반지능으로 가는 길을 좀 더 제대로 평가해보자 이런 겁니다.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겠죠. 이야, 평가의 기준 자체를 정말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네요. 그런데 AI 발전이 이런 평가뿐만 아니라 학습 방식에서도 아주 혁신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두 논문이 딱 그런데 키워드가 제로예요. 이게 기존 상식을 좀 깨는 접근이라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번째 논문, 앱솔루트 제로. 외부 데이터를 전혀 하나도 안 쓰고 AI의 추론 능력을 키운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데이터 없이요? 네, 정말 놀라운 발상이죠. 기존의 강화학습, RLBR 같은 거요. 이런 건 보통 사람이 미리 만들어 놓은 정답이 있는 질문 답변 데이터가 필요했잖아요. 네, 그렇죠.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하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양질의 데이터는 항상 부족하고 또 미래에는 AI가 사람이 만든 데이터 그 이상을 배워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을 수 있죠. 문제를 만들고 그걸 풀고 심지어 코드 실행기 같은 도구로 자기가 푼 답이 맞는지 스스로 검증하면서 보상을 얻는 방식이에요. 스스로 문제를 내고 풀고 채점까지 한다고요? 네, 마치 사람이 혼자서 연습 문제집 풀고 답 맞춰보면서 실력 키우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외부 데이터 없이 오직 자체적인 생성과 검증만으로 코딩이나 수학 추론 같은 꽤 복잡한 작업에서 소타, 그러니까 최고 수준 성능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와, 데이터 없이 쏘타라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데이터 의존성이라는 아주 큰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정말 SF 영화에서나 보던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AI네요. 그럼 다섯 번째 논문도 제로 컨셉인데 이번엔 검색 능력이에요. 제로 서치는 실제 웹 검색 같은 걸 전혀 안 하고 LLM의 검색 능력을 강화한다고 하네요. 검색을 안 하는데 검색 능력을 키운다니 이것도 참 신기한데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실제 검색 엔진을 학습에 쓰려면 아시다시피 API 비용도 엄청나고 또 검색 결과로 나오는 문서들의 품질이 좀 들쭉날쭉해서 학습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 비용이랑 품질 문제. 네, 그래서 Zero Search, Incentivize the Search Capability of LLMs Without Searching는 LLM이 자체가 그냥 검색 모듈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질문을 주면 LLM이 스스로 이 질문과 관련성이 높은 가상의 좋은 문서랑 일부러 검색을 방해하는 노이즈 문서를 막 생성해내는 거죠. LLM이 문서를 직접 만든다고요? 가짜로? 그렇죠. 가상의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이 노이즈 문서의 방해 수준을 높여가는 식으로 이걸 커리큘럼 학습이라고 하는데 점점 더 어려운 검색 환경에 모델을 노출시켜서 진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추론 능력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아,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훈련시킨다.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훈련시킨 모델이
실제 검색 엔진을 사용해서 훈련한 모델과 성능이 비슷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더 나은 결과까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비싼 외부 도구 없이도 내부 능력만으로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효율적인 방법인 거죠. 와, 오늘 살펴본 연구들을 쭉 보니까 정말 큰 흐름이 느껴지네요. AI가 여러 능력을 하나로 합치고 통합, 또 자기 능력을 더 깊이 있게 평가하고 코티, 제너럴 벤치, 심지어는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앱솔루트 제로, 제로 서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정말 눈부신 속도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제로 데이터나 제로 검색처럼 기존의 어떤 틀, 한계를 넘어서려는 창의적인 시도들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AI의 잠재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런 연구들이 계속 쌓여서 앞으로 또 어떤 AI가 등장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미래의 AI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느끼셨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